북방의 거친 대지를 말발굽 아래 굴복시킨 조조의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키고 허도의 동작대 위로는 새로운 패자의 야망이 핏빛 노을처럼 타오르던 시대입니다. 고전의 깊은 숲길에서 영웅들의 순결을 전하는 꿈꾸는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북의 명문가 원소의 몰락은 조조라는 거대한 태양을 만들었으나 그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형주의 작은 고을 시냐, 그곳에서 돗자리를 짜며 자신의 발톱을 숨긴 유비현덕의 고독한 행복.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47의 나이가 되도록 무릎 댈 땅조차 얻지 못한 채 남의 식객 노릇을 하던 한 사나이의 비통한 탄식. 주인을 해친다는 흉마정로의 고피를 쥐고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영웅의 비장한 기록. 삼국지 제5편. 그 웅장하고도 애절한 서막을 지금 펼칩니다. 제5편의 첫 장면은 전장이 아닙니다. 한 사나이가 조용히 골프를 엮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조조가 하북의 원시 일가를 깡그리 도륙하고 중원을 소나기에 넣었다는 소식은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시내의 작은 관할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낮부터 벌겋게 취기가 오른 장비 익덕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코딱지만한 시골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을 작정이냐. 조조놈이 천하를 다 삼켰는데 이제 정말 돗자리나 치며 늙어 죽을 셈이냐는 서슬퍼런 우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그저 묵묵히 골프를 가다듬었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돗자리 틀에 넣는 그의 손길은 마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엮는 듯 정교하고도 무거웠지요. 젊은 날 생계를 위해 치던 돗자리였으나 이제 그것은 유비에게 시름을 잇는 방편이자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인내를 다듬는 수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일에 정신이 팔린 척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의 수탈함을 내비치고 야심없음을 강조하여 유표의 의심을 피하려는 처세이기도 했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북방에 정신이 팔린 사이 허도를 치자고 유경승, 즉 유표에게 여러 번 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표가 젊은 계집의 치마폭에 쌓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장비의 욕설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유비의 눈동자엔 형언할 수 없는 우수가 스쳤습니다. 아우를 달래는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으니 때를 기다리며 서둘지 말라는 차분한 당부가 담겨 있었지만 돗자리 틀을 쥔 손끝에는 억눌린 야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돗자리 장수일지 모르나 그가 엮는 것은 한낱 풀떼기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천하를 덮을 거대한 대업의 멍석이었습니다. 신야에서의 나날이 깊어질수록 유비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는 답답함. 유비는 어느 날 유표의 부름을 받고 형주로 향합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이라 하나 겨울은 역시 어쩔 수 없는지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형주로 내몰린 지도 벌써 너덧해 찬바람을 맞으며 말등에 오른 유비는 자신의 신세를 반추하며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내 나이 이미 47인데 아직도 남의 식객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남은 날이 어찌 되려는가.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었으나 여전히 그에겐 무릎 댈 땅조차 없는 떠돌이 신세뿐이었습니다. 유표는 유비를 피부치의 정으로 두터이 대접했습니다. 유비 덕분에 형주의 가솔들은 오랜만에 평안한 나날을 보냈으나 유비의 가슴 속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독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표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유비는 잠시 자리를 비워 측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벗은 허벅지를 본 유비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 한 장을 떠나지 않아 살이 남을 틈이 없던 다리에 형주에서의 안락한 세월이 두둑한 군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비육짓한 널쩍다리에 다시 살이 붙었다는 탄식. 이것이 단순히 몸의 이야기였다면 유비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장을 무비던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영웅이 소용될 날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처절한 자각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유비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고
유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비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말을 타서 널쩍 다리에 살이 남아나지 못했는데 이곳에 온 뒤로 말을 타지 않았더니 다시 살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은 가고 늙음은 오는데 이룬 공업은 없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조조조차 영웅으로 손꼽았던 사나이의 기계는 안락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허벅지의 군사를 한탄하던 유비에게 다시 출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주 자사 유표의 장수였던 장모와 진손이 강화해서 백성들을 약탈하며 모반을 꾀한다는 급보가 당도한 것입니다. 유비는 기꺼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하의 하늘 아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던 날, 유비의 시선은 적장이 타고 있던 비범한 말 한 마리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기이한 흰 점이 박혀있고 눈 아래에는 마치 눈물이 흐른 듯한 자국이 선명한 백마. 유비는 저 말은 반드시 천리마일 것이라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자룡은 단숨에 적진으로 뛰어들어 작물을 고꾸라뜨린 뒤 그 말의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유비는 승전의 기쁨과 함께 얻은 그 귀한 말을 유표에게 바쳤습니다. 유표는 극찬했으나 책사 괴월은 서늘한 경고를 올렸습니다. 이 말은 이름하여 정모라 하는데 반드시 주인을 해치는 흉마이니 절대 타지 마십시오. 가슴이 섬뜩해진 유표는 다음날 가식적인 배려를 앞세워 말을 유비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말 앞을 막아선 것은 이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깃든 불길한 저주를 고하며 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초연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천명에 달린 것인데 어찌 말 한 마리에 좌우되겠습니까? 흉마라 하여 내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짐승 한 마리에게까지 나누어준 유비의 기계. 정로마는 이제 주인과 생사를 함께할 숙명의 길을 향해 신야의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로마를 얻은 유비. 그러나 형주의 권력을 쥐고 있던 채씨 일가의 가슴 속에는 독사 같은 시기심이 떠리를 틀었습니다. 채 부인은 자신의 아들 유종에게 형주를 물려주기 위해 유비를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표가 유비를 불러 수사 문제를 의논했고 유비는 마지를 제치고 쿠사를 세우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지름길이라고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채 부인은 분노하며 아우 채모에게 살벌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채모는 풍년이 들었으니 관원들을 위로하자는 명목으로 양양에서 거대한 잔치를 열기로 함정을 팠습니다. 병석에 누운 유표를 대신해 유비가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양양 성내에는 이미 수천 명의 도부수와 매복경들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잔치날, 채모는 유비의 수호신 조언을 무장들을 위한 별도의 술자리로 유인하여 떼어놓았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채모의 눈짓 한 번이면 자객들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순간, 연회장 한 구석에서 살기를 느낀 유비의 귓가에 이적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서문 밖을 제외한 모든 성문에 복경이 깔렸으니 어서 달아나십시오. 영웅의 목숨은 견고한 양양의 성벽 안에 갇힌 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비는 신을 싣는 것조차 잊은 채 정로의 고삐를 쥐고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서문을 향해 질주하는 유비의 등 뒤로 채모의 추격병들이 노도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유비의 턱 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고 뒤에는 죽음을 배달하려는 원수들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유비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그 어떤 장수보다 무서운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바위산 아래로 거대한 물줄기가 소용돌이치는 계곡, 단계택이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퇴로는 끊겼습니다. 앞은 넘을 수 없는 강이었고 뒤는 죽음의 칼날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유비는 적의 칼날에 죽느니 차라리 거친 물살에 몸을 던지기로 결단하고 정로마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로마의 앞굽이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채모는 강 언덕에 도착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활시위를 당기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정로마의 귓가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정로야, 오늘이 정녕 나의 마지막이냐? 내가 진정 주인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면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하라! 그 절규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진흙 속에 잠겨있던 정로마가 갑자기 대지를 뒤흔드는 비명과 함께 온몸의 힘을 발 아래로 모았습니다. 앞다리를 치켜 세우고 뒷다리로 진흙을 박차며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정로마는 수십 길의 단계택을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가로질러 건너편 언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강 건너에서 이를 지켜보던 채모와 군사들은 넋을 잃고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사선을 넘은 유비는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명임을 직감했습니다. 흉마 정로는 이제 영웅의 생명을 구한 영물로 거듭났습니다. 유비는 정로마의 목을 쓰다듬으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용이 어찌 못 속의 물건이랴. 이제 하늘이 나를 부르는구나. 단계태계의 거친 물결은 이제 영웅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축복의 노래가 되어 들판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계태계의 거친 물결을 기적처럼 건너온 유비는 한동안 넋을 잃은 채 자신을 살려낸 정로마의 젖은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안도감도 잠시,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영웅의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건너 언덕에는 추격해온 채모와 군사들이 분함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유비는 그들을 뒤로하고 서쪽을 향해 홀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한편 양양의 연회장에서 채모의 계략에 의해 떼어놓였던 조우는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성문 밖에는 채모의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우는 채모를 붙잡고 주공의 행방을 무섭게 따져 물었습니다. 채모는 능청스럽게 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렸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뗐으나 조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조운은 필사적으로 계곡 쪽을 뒤졌고 마침내 건너편 언덕에서 물을 흠뻑 흘린 인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주공이 저 험한 계곡을 뛰어넘어 사선을 벗어났음을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신야로 돌아가는 길에서 유비는 자신을 찾으러 달려온 관우와 장비를 만났고 단계택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전하자 두 형제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재회가 이루어진 그 저물녘 유비의 가슴 속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현자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계택을 뛰어넘어 사선을 벗어난 유비. 그러나 아직 신야로 돌아가기에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홀로 낯선 들판을 달리던 유비의 귀에 평화로운 피리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한 목동. 그 소년이 유비를 알아보면서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정로마의 기적 같은 도약으로 성난 단계택의 물결을 건너온 유비는 한동안 넋을 잃은 채 자신을 살려낸 짐승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안도감도 잠시,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영웅의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 목동의 신세가 실로 자신보다 낫겠다는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사방의 정적이 감돌 무렵 들판 저 너머에서 평화로운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다가오는 한 목동의 모습은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뚫고 온 유비에게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쳤습니다.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세우고 그 한가로운 소년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소를 멈춘 소년이 던진 첫 마디가 유비를 솟아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황건적을 깨뜨리는데 공이 컸던 유연덕 그분이 아니시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궁벽한 산골 아이가 어찌 자신의 이름을 아느냐는 유비의 놀란 물음에 소년은 꾸밈없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유연덕은 키가 7자 5치여 손이 길어 무릎을 지나며 눈은 제 귀를 볼 수 있을 만큼 길게 찢어진 당세의 으뜸가는 영웅이라 하셨기에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궁벽한 산골에
자신을 알아주는 현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비는 반가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승의 성명을 묻자 소녀는 사마씨 성의 이름은 휘, 자는 덕조이며 도우는 수경선생이라 불리는 분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로 양양의 방덕공과 방통 같은 분들과 버타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비에게는 알듯 말듯한 이름들이었으나 그 스승이 예사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지금 당장 그 스승을 만나야겠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유연덕이라고 자신을 밝힌 유비의 청에 소녀는 두말 않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리쯤 가자 과연 숲속에서 한 장원이 나타났습니다. 정갈한 대나무 울타리를 지나 중문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맑고 그윽한 검문고 소리가 유비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뜻밖에도 그 집 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소나무같이 정정하고 학처럼 고결한 풍모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검은고 소리가 맑고 그윽해지며 그 중에 문득 높고 굳센 가락이 섞이니 반드시 영웅이 엿듣고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주경선생 사마위였습니다. 그는 유비의 젖은 옷차림을 가만히 살피더니 처음 보는 이에게 오늘 용케도 큰 위태로움을 피하셨다는 말을 태연하게 건넸습니다. 유비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단계택에서 겪은 일을 말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 노인이 알고 있단 말입니까? 초당으로 안내된 유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실엉을 가득 메운 책들과 창밖의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전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에게 곤궁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 유비가 우연히 지나는 길이라 둘러댔으나 선생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숨기실 필요가 없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을 피하다 이리로 쫓겨오게 된 것 아니냐는 한마디에 유비는 결국 양양에서 겪은 수치와 단계택의 탈출을 낱낱이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선생은 이미 그의 기색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다고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신선 같은 지혜를 품은 노인과 천하를 떠도는 영웅의 이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저무는 노을 아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수경 선생의 초당에 자리를 잡은 유비. 이제 선생과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의 진단은 날카롭고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는 두 이름, 봉룡과 봉추. 그날 밤 유비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엿들은 한밤중에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수경 선생과 마주 앉은 유비는 자신의 기구한 명주를 탓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제 명줄에 막힘이 많아 이 모양 이 꼴인 모양이라는 한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유비의 가슴을 찌르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장군 곁에는 너무도 사람이 없으며 모든 것은 사람을 얻지 못해 그리 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비는 당황하여 글하는 이로는 송건과 미축이 싸움하는 이로는 관우와 장비와 조은이 있어 모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수경 선생은 더욱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조은은 분명 홀로 만명을 상대할 장수들이나 미축이나 송건의 무리는 백면서생에 지나지 않으니 천하를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릴 재주는 못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비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수고는 많아도 얻는 것이 없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실은 오래전부터 산골의 숨은 어진선비를 찾고 있으나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수경 선생은 나무라든 말머리를 바꾸었습니다. 공자의 말씀에도 10집 정도의 작은 고을에도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만 하느냐며 형주와 양양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이 읊은 노래는 이랬습니다. 8년 9년에 기울기 시작하고 13년에 이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네. 마침내 1000명이 돌아가니 흙탕 속에 있던 용은 하늘로 치솟으리. 선생은 이 노래가 건한 8년에 유표의 전처가 죽어 형주 집안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음을 뜻하며 유표가 죽으면 문무가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을 것이고 1000명이 돌아가고
용이 하늘로 치솟는다는 두 구절은 바로 장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감히 그런 말씀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겸양했습니다. 그러나 수경 선생은 덥시우듯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뛰어난 제사들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마땅히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일이라고. 유비가 천하의 기재가 누구냐고 급히 묻자 선생은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룡과 봉추, 이 두 사람 중 하나만 얻어도 가히 천하를 평안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룡과 봉추, 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 유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거듭 묻는 유비에게 수경 선생은 좋지, 좋아하고 크게 웃으며 대답을 다음 날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유비는 초당 옆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복룡과 봉추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옆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 선생이 원직이 이 밤에 어찌하여 왔느냐고 반기는 소리였습니다. 유비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옆방의 말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원직이라 불린 이는 오래전부터 유경승이 착한 것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으나 실제로 보니 모두가 헛된 이름뿐이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을 좋아하기는 하나 능히 실천하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기는 해도 없애지는 못하는 위인이었다며 그를 남겨 작별을 대신하고 밤길을 달려 되돌아왔다는 헝걸찬 기계가 풍기는 말이었습니다. 수경 선생은 그런 원직을 나무라듯 받았습니다. 왕업을 도울 만한 재주를 지녔으니 사람을 가려 섬겨야 할 터인데 어찌 가볍게 몸을 움직여 유경승 따위를 찾아갔느냐며 영웅호거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뒤에 영웅호걸이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여 유비는 몹시 기뻤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틀림없이 복룡이 아니면 봉추일 것이라 여겨 당장 나가보려 했으나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아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 바쁘게 유비가 간밤에 찾아온 이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수경 선생은 그저 내 벗이라고만 할 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함께 산을 내려가 기우는 한시를 세워달라 눈물로 호소했을 때도 선생은 자신은 세상 일에 쓰이기 마땅치 않은 늙은이라 거절하며 나보다 10배는 나은 이가 곧 장군을 돕게 될 것이니 그를 찾아보라는 알듯 말듯한 위로만 남겼습니다. 조은이 이끄는 수백 명의 군사가 장원 밖에서 주인을 찾아냈을 때 유비는 아쉬움을 남긴 채 말에 올라야 했습니다. 복룡과 봉추라는 전설적인 이름만을 가슴에 품고 신야로 돌아가는 유비의 등 뒤로 수경 선생의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우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복룡과 봉추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신야로 돌아온 유비. 그러나 그 이름의 주인을 찾기도 전에 뜻밖의 방향에서 기이한 선비 하나가 나타납니다. 신야의 거리를 미친 듯 노래를 부르며 걸어오는 사나이.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신야의 작은 현청에는 언제나처럼 돗자리를 치는 영웅의 고독한 손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수경 선생과의 만남 이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관우와 장비, 조은이라는 처나무쌍의 칼날은 가졌으되 그 칼을 언제 어디로 휘둘러야 할지 결정해 줄 명석한 두뇌가 없다는 사실이 영웅의 가슴을 안개처럼 짓눌렀습니다. 한실부흥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꿈꾸면서도 무릎 댈 땅조차 얻지 못한 채 떠돌아야 했던 세월이 벌써 2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야의 거리에 기이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지는 뒤바뀌고 사해는 끓어오르는데 어진 임금은 어디에 있으며 훌륭한 신하는 어느 산골에 숨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배 두건의 수박한 옷을 차려입은 한 선비가 지팡이로 박자를 맞추며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유비는 이 예사롭지 않은 가락 속에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머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유비는 직접 말해서 내려 그 선비에게 다가가 정중히 예를 갖추며 모래 속에 깊은 뜻이 담긴 것 같아 감히 가르침을 청하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그 선비는 자신을 영천 사람 단복이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서서 자는 원직이라 하는 천하의 기재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학문과 칼쓰기를 좋아했으나 친구의 원수를 갚으려다 쫓기는 몸이 되었고, 이후 이름을 바꾸어 전국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경세의 지혜를 닦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주경 선생이 밤중에 찾아온 벗을 향해 영웅호거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나무랐던 바로 그 원직이, 유비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은 이미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단복을 정중히 맞아들여 군사의 예로 대접했습니다. 서서는 유비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군사로서 유비를 돕겠노라 서약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조조의 군사 여광과 여상이 5천 군사를 이끌고 신야의 변경을 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서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계책을 내놓았고, 그 계책에 따라 조은이 먼저 나서고 관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협공하는 포위망을 펼치니 여광과 여상의 군사는 손쓸 틈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여광은 관우의 칼에, 여상은 장비의 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유비에게도 빛과 나래가 생겼습니다. 서서는 유비의 곁에서 군사들을 조련하고 전술을 가다듬으며 보잘것없던 신야의 군세를 서슬 퍼런 정예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돗자리를 치며 때를 기다리던 영웅의 눈빛에는 뒤로수 희망의 광채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략가를 얻어 날개를 단 영웅의 비상이 이제 조조라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를 군사로 얻은 유비가 조조의 장수 여광과 여상을 연달아 격파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난 조조의 군사 몇이 번성의 조인을 찾아가 여광과 여상 두 장군이 죽고 군사들은 거의 모두 사로잡혔다는 급보를 전했습니다. 유표에게 빌부터 진해는 보잘것없는 식객으로만 여겼던 유비가 자신의 5천 군사와 두 장수를 한 싸움에 깨뜨려 버렸다는 소식에 조인은 크게 놀랐습니다. 부장 이전은 지금은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니니 먼저 이 일을 승상께 알리는 게 좋겠다고 침착하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조인은 아직도 유비를 얕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두 장수의 원수를 급히 갚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전의 소심함을 나무랐습니다. 이전은 유비는 뛰어난 인물이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했으니 자신은 싸우는 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싸워서 꼭 이기지 못할까 겁내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인의 부함한 도둘 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인은 이전과 더불어 남은 2만 5천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으로 강을 건너 신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서는 이기고 신야로 돌아가자마자 유비에게 조인이 여광과 여상의 죽음을 알면 반드시 크게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니 맞을 채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인은 성정이 격하니 휘하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올 것이고, 그러면 번성은 비게 되니 그 틈에 번성을 차지하면 된다는 계책이었습니다. 이미 서서의 말이라면 콩을 파치라 해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유비인지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무렵 탐마가 달려와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에 유비보다 더 기꺼워하는 쪽은 서서였습니다. 과연 내가 헤아린 바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날 조인은 전날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듯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기묘한 진법을 펼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아 철통같이 적을 가둔다는 팔문금쇠진이었습니다. 조인은 유비를 진문 앞으로 불러내어 돗자리나 치던 촌놈이 이 진을 알아보겠느냐고 오만하게 물었습니다. 유비는 싸움이라면 신물나게 겪었지만 진법에는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그때 높은 곳에서 조인의 진세를 살핀 서서가 유비 곁에 와서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팔문금쇠진이라 불리는 저 진법의 8문 중 동남쪽의 생문으로 쳐들어가 서쪽 경문으로 뛰쳐나오면 저 진세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인이 군사를 모두 이끌고 오면 번성이 비게 될 테니 그 틈에 관우로 하여금 번성을 치게 하라는 계책도 함께 일러주었습니다.
유비는 조인에게 진 법은 잘 모르지만 내가 펼친 짓만은 알아보겠다며 사람을 보내 깨뜨려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인이 자신만만하게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유비는 즉시 조은을 불러 500기병을 이끌고 서서에게서 들은 대로 생문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조은은 진 동남쪽으로 가서 함성과 함께 중군으로 지쳐들었습니다. 마음 놓고 지켜보던 조인은 조은이 쉽게 생문을 찾아 자신이 있는 중군으로 뛰어들자 크게 놀라 몸을 피해 북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조인을 뒤쫓지 않고 서쪽으로 달려가 경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 속으로 들어오면 철통같이 가두어 잡으려 했던 조인은 달 쫓던 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조은이 경문을 빠져나가며 서쪽을 휩쓴 기세를 몰아 다시 남동쪽으로 뛰어드니 조인의 진세는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유비가 남은 군사를 휘몰아 덮치자 조인은 대패하여 군사를 물렸습니다. 그날 낮 유비가 서서와 마주 앉아 뒷일을 의논하는데 호련 미친 듯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유비가 무슨 조짐이냐고 묻자 서서는 오늘 밤 조인이 틀림없이 야습을 감행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이미 그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진체에 이르자 사방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이미 야습에 대비하고 있던 조은이 불길 속에서 쏟아져 나와 조인을 덮쳤고 조인은 진체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채 북쪽 강변으로 달아났습니다. 겨우 추격을 벗어나 강가에 이른 조인 앞에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뒤가 강물이라 조인과 이전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간신히 배에 올랐으나 군사의 태반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향해 달려간 조인이 성문 앞에서 맞이한 것은 반가운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성루 위에서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미 번성을 취한 지 오래되었거늘 어떤 놈이 감히 성문을 열라말라 하느냐는 우렁찬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운장이었습니다. 서서가 조인이 군사를 모두 이끌고 신야로 향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관우에게 번성을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략 한 자락에 거대한 대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은 난세의 주인이 이제 무력이 아닌 지혜로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져다준 선복, 즉 서서의 이름은 이제 조조의 귀에까지 닿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의 지략으로 팔문금쇠진을 깨뜨리고 야습까지 물리친 유비. 번성 성문 앞에서 이미 성을 차지하고 기다리던 관운장의 등장으로 조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봉인운의 삼각수를 바람에 휘날리며 적토마 위에 우뚝 앉아있는 관운장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거푸 낭패를 당하고 쫓겨온 조인에게는 창칼을 맞대볼 마음이 일리 없었습니다. 한번 마주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돌려 달아나니 관운장이 군사를 휘몰아 쫓기는 조인의 군사를 쳤습니다. 조인은 남은 군사의 태반을 꺾이고 황황히 밤길을 달려 허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는 범에 코침 놓기로 공연히 유비를 건드렸다가 대군을 잃고 번성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팔문금쇠진의 허점을 간파한 서서의 지략과 조인이 군사를 모두 이끌고 신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번성을 선취한 관우의 통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령 유필이 나와 유비를 맞았습니다. 유필은 장사 사람으로 유비와 같은 한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성한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유비를 유필은 자기 집으로 청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중에 유비가 보니 유필의 곁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사람됨이 시원스럽고 생김이 혼추했습니다. 유비가 유필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유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생질 구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죽어 자신에게 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유비는 그 구봉을 몹시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수양 아들로 삼으려 했습니다. 유필이 기꺼이 들어주어 구봉은 유비에게 절하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씨 성이었던 구봉은 유비를 따라 유씨를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봉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입양이 비극의 씨앗이 될 것임을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필의 집에서 유봉을 데리고 나온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도 절을 올리게 하고 숙부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운장이 무슨 예감이 들었던지 떨떠름한 얼굴로 유비에게 무엇 때문에 수양아들을 정하셨느냐며 뒷날 반드시 어지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훗날 후사 문제를 두고 벌어질 고륙상쟁의 불씨를 관우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비는 허롭게 웃으며 저를 아들처럼 대하면 저도 아비처럼 섬길 것이니 무슨 변란이 있겠느냐고 대꾸했습니다. 관우는 여전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환호성과 축하의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난세의 비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독을 품은 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허창의 조조는 패전 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인과 이전이 땅에 엎드려 중벌을 청하자 조조는 이기고 지는 것은 경가에게 매양이 있는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를 일이 있으니 누가 유비를 위해 계책을 짜내주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이는 선복이란 자가 군사가 되어 유비를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조의 곁에는 정욱이 있었습니다. 정욱은 빙긋 웃으며 선복은 가짜 이름이고 그 진짜 정체는 영천 사람 서서 자는 원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10배는 나은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조는 어진 선비가 유비에게로 가버렸다며 탄식했습니다. 유비에게 깃과 나래가 생겼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너무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며 서서는 지극히 휴성스럽고 호러미만 있는 처지이니 그 어머니를 허창으로 모셔와 편지를 쓰게 하면 서서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으로 사람을 보내 영천에 있는 서서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서의 어머니를 허창으로 데려와 직접 만난 조조는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서의 어머니를 허창으로 데려온 조조. 아들을 불러들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노부인은 조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조조의 책사 정욱은 이미 더 교묘한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 서서의 어머니가 허창에 이르렀습니다. 조조는 그녀를 후하게 대접하며 서원직이 천하의 기재임은 알고 있으나 지금은 유비를 도와 조정에 반역하고 있으니 편지를 써서 허도로 불러들여 달라고 권했습니다. 좌우에 명하여 문방사오를 가져오게 했지만 서서의 어머니는 먹과 벼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조조가 탁군의 보잘것없는 무리로 신이라고는 없는 소인이라고 슬며시 깎아내리자 서서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높여 조조를 꾸짖었습니다. 유연덕이 중산정왕의 후예이며 아래로 몸을 굽혀 선비를 대하는 어진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찌 함부로 헐뜯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를 돕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옳은 주인을 찾은 셈이며 너는 말로는 한해 승상이라 하나 실은 한해 역적이라는 서슬퍼런 꾸짖음이었습니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서서의 어머니는 눈앞에 놓인 벼루를 들어 조조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 조조가 당장 목을 베라고 소리치자 정욱이 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서서의 어미가 죽음을 당하려는 속셈으로 일부러 노기를 돋우는 것이니 죽이면 의롭지 못한 이름만 얻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어미가 그렇게 죽는다면 서서는 반드시 원수 갚음에 나설 것이니 차라리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에게 맡기면 마침내는 서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겨우 노를 사귀며 정욱의 말을 따랐습니다. 정욱은 그날부터 매일 서서의 어머니를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서서와 형제의 을을 맺은 사이라고 속이며 그녀를 친어머니 모시듯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충이에는 철석 같은 서서의 어머니도 정에는 약했습니다. 정욱이 워낙 정성을 다해봤더니 절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일었고 쪽지가 올 때마다 그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욱이 노린 것은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팔아 한 노부인의 필적을 손에 넣으려는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서 어머니의 필적을 손에 넣은 정욱은 그 필적을 정교하게 흉내내어 편지 한 통을 완성했습니다. 아우가 죽어 외톨이 신세가 된 어머니가 조조에게 끌려와 목숨이 실오라기에 매달렸으니 이 글을 받는 즉시 달려와 효도를 보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정욱이 필적을 흉내내어 거짓으로 쓴 것이었으나 워낙 빈틈없어서 서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효심이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미끼로 삼은 조조의 비열한 지략은 이제 시야에서 유비의 날개가 되어주던 서서의 심장을 향해 차갑게 날아갔습니다. 가짜 편지를 받아든 서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든 서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조의 관계임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유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본명과 떠나야만 하는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서서이며 자는 원직이고 어머니가 조조의 관계에 빠져 허창에 갇혀 계시니 자식된 도리로 아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모자가는 하늘이 정한 도리이니 먼저 어머님을 구한 뒤 2년이 닿으면 다시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지나치게 유비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손건이 가만히 유비에게 서서를 붙잡아 두라고 권했습니다. 서서가 가면 조조에게 큰 힘이 되고 유비에게는 이태로움이 될 테니 차라리 붙잡아 두면 어머니를 구하려는 서서의 마음이 조조를 향한 복수심으로 타오를 것이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을 쓴다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그를 붙들어 두는 것은 모자간의 도리를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은 할 수 없다는 유비의 말에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치고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유비는 서서를 위해 성대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서는 늙으신 어머니가 갇혀 있음을 생각하니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다고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비 또한 선생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으니 왼손 오른팔이 다 잘린 것 같다며 아무리 귀한 안주라도 입에 달지 않을 것이라고 쓸쓸히 받았습니다. 말하면서 유비의 두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유비는 서서의 손을 꼭 잡고 마래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서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수버기를 바라보던 유비는 시야를 가리는 나무들이 원망스럽다며 선생의 뒷모습을 가려버린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던 서서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유비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여 중요한 것을 잊고 떠날 뻔했다는 말로 시작한 서서는 양양 서쪽 20리 되는 곳 융중에 와룡강이라는 언덕이 있고 그곳에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기재가 은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는 와룡이니 주공께서 몸소 그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신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같은 사람은 반딧불에 지나지 않는다면 공명은 하늘의 밝은 달과 같은 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가더라도 한평생 단 한 가지 계책도 내놓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다시 말을 돌려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갈량, 자는 공명, 와룡, 엎드려 있는 용, 그 이름이 시녀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타고 유비의 귀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유비는 서서가 남긴 와룡이라는 이름에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동시에 왼팔과 오른팔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다시 한번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시녀의 들판 위로 흩어지는 말발굽 소리는 한 영웅과의 이별을 알리는 동시에 시대를 바꿀 또 다른 거대한 만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허창에 당도한 서서는 조조의 환대를 뒤로하고 급히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당 아래 엎드려 울며 절하는 서서를 보고 그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서가 어머님의 편지를 받고 밤을 낚같이 달려왔다고 대답하자 그 어머니는 돌연 성난 얼굴로 서한을 치며 꾸짖었습니다. 학문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는 말로 시작된 꾸짖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조조가 임금을 속이고 한시를 농락하는 역적임을 모르느냐며 유연덕은 인의를 세상에
펼치고 한실의 피를 이은 분이니 그를 섬겼다면 옳은 주인을 얻은 것인데 거짓 편지 한 통에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밝음에서 어둠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더러운 이름을 얻으니 실로 어리석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어미가 빌미가 되어 일어난 일이니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보랴. 너는 쓸데없이 이 세상에 나서 조상을 욕되게 한다는 말로 꾸짖음을 마쳤습니다. 가짜 편지였습니다. 조조의 관계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서서는 그 순간에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움직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감히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그 어머니는 문득 병풍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한 서서가 용서를 구하려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 노부인께서 대들보에 목을 매셨다고 알렸습니다. 절규하며 뛰어들어 구해보려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서서는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그대로 혼절하여 쓰러졌습니다.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듣자 괴로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예를 다해 조문하고 제례도 올렸습니다. 서서는 어머니를 허창 남쪽 들에 장사 지내고 상을 치렀습니다. 조조가 달래려고 갖가지 물건을 내렸으나 서서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마카에 자리를 잡았으나 끝끝내 단 한 가지의 계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역사는 서서는 조조의 진영에 몸을 두었으나 한 가지 계책도 올리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몸은 적진에 있으되 마음은 영원히 유비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조조는 서서의 몸을 얻었으나 그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지략가를 잃었으나 융중에 잠든 용을 깨워야 한다는 더 큰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400년 한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 여인의 고결한 죽음으로 증명되던 날, 허창의 하늘에는 슬픈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원직이 눈물로 말을 돌려 와룡의 존재를 알리고 떠난 뒤 신야의 객사에는 유비의 깊은 탄식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중한 지략가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유비는 예물을 갖추며 융중의 제갈량을 찾아볼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사람이 와서 문 밖에 아관박대로 용모가 범상치 않은 분이 찾아와 계신다고 알렸습니다. 오로지 제갈 공명만을 생각하고 있던 유비는 혹시 공명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은 뜻밖에도 수경선생 사마위였습니다. 제갈 공명은 아니었지만 기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반갑게 사마위를 후당으로 맞아들이며 조난을 뵙고 떠난 이래 군무에 얽매여 찾아뵙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마위는 서원직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서서가 조조에게로 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비가 쓸쓸한 얼굴로 조조가 서원직에 어머님을 사로잡고 편지를 내어 아들을 불렀기에 하는 수 없이 허창으로 갔다고 전하자 사마위는 놀란 얼굴로 이를 그르쳐도 크게 그르쳤다고 탄식했습니다. 유비가 그 말의 뜻을 물으니 사마위는 침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서의 어머니는 매우 어진 분이라 조조가 시키는 대로 글을 써서 아들을 부를 분이 아니니 그 편지는 틀림없이 필적을 흉내낸 가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직이 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살아있었겠지만 이제 갔으니 어머니는 반드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원직의 어머니는 의를 높이 여기는 분이라 아들이 역적을 섬기게 된 것이 자신의 편지 탓임을 알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비는 그제서야 서서를 보낸 걸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한동안 어두운 낯빛으로 있다가 이윽고 원직이 떠날 무렵 남양의 제갈량을 추천했는데 그 인물됨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사마위는 씁쓸한 웃음을 띠며 원직이 떠나려면 저나 얼른 떠나고 말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끌어내 심혈을 쏟게 만드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비가 그 말의 뜻을 물으니 사마위는 천천히 공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명은 최주평과 석광원, 맹공이, 서원직 네 사람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 네 사람이 모두 일하는데 철저함을 앞세움에 비해
공명은 오직 그 큰 줄기만을 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을 때 하구들이 빙긋이 웃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그 비유마저 과소한 것으로 공명의 재주는 그들을 아득히 넘어선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비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경 선생의 눈빛 속에서 제갈공명이라는 존재가 마치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산처럼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비가 뒤를 따라 문 밖까지 배웅하는데 사마위는 문을 나서자마자 멈칫하더니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습니다. 와룡은 주인을 얻었으나 정령대를 얻지 못했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유비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와룡은 주인을 얻겠지만 그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의 예언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불세출의 지략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하의 운세가 이미 기울어진 뒤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와룡은 기울어진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끝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영웅과 지략가의 만남이 천하를 뒤흔들 위대한 서사가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그 끝에 서린 비극적 예감을 남긴 채 사마위는 구름처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설령 때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와룡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우는 한시를 바로잡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비는 다시 예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중으로 가는 길이 그의 발 아래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경 선생의 탄식을 뒤로하고 유비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중에 은거하는 와룡 제갈량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유비는 정성껏 예물을 갖추고 관과 장비를 대동한 채 와룡이 은거하고 있다는 남양 용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용중의 초가집에 다다르자 유비의 눈앞에는 신선이 머물 법한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은 높지 않으나 빼어나게 아름답고 물은 깊지 않으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땅은 넓지 않아도 평탄하고 숲은 크지 않아도 무성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것이 실로 어진 선비가 몸을 숨기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땅이었지요. 유비는 살인문 앞에 말을 세우고 공손히 두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 뉘신지 물었고 유비는 한해 좌장군의 의정왕후여 예주목이자 황제의 아저씨뻘 되는 유비가 선생을 뵈러 왔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큼직한 벼슬을 늘어놓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이는 그 많은 직함을 다 외울 것 같지 않다고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유비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저 유비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만 전해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다음 말은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아침 일찍 나가셨고 자취가 일정하지 않아 어디 가셨는지 알 수 없으며 어떤 때는 사흘 만에 돌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댓새씩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려고 해도 안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씁쓸한 얼굴로 말이 없는 유비 곁에서 장비가 버럭 심통을 부렸습니다. 이미 만날 수 없다면 집어치우고 그만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타고난 무장으로 문사들을 얕보는 버릇이 있는 그로서는 이 방문이 도무지 헛수고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관우도 다시 사람을 보내 알아본 뒤에 찾아오자며 유비를 만류했습니다. 유비도 아우들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나 떠나면서도 아이에게 선생님이 돌아오시거든 유비가 찾아뵈러 왔더라고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면리를 가기도 전에 다시 한번 용중을 돌아보던 유비의 눈에 산기슭길을 따라 용모가 훤칠한 사람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이 와룡 선생일 것이라는 생각에 급히 말해서 내려 예를 갖추었으나 그는 공명의 버신 박능의 최주평이라 자신을 밝혔습니다. 유비는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는 이름이라며 잠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의 돌 위에 자리를 잡고 앉자 관우와 장비가 유비 뒤에 와서 섰습니다. 최주평은 천하는 크게 어지럽고 사방은 풍운에 휩쓸린 채라며 나라를 바로잡을 계책을 구하러 공명을 찾아왔다는 유비에게 자고로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엇바뀜이 무상한 것이니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거스르는 자는 수고롭다는 운명론적인 권유를 건넸습니다. 유비는 최주평의 말씀이 높은 안목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겠으나 자신은 한실의 핏줄을 이은 몸으로 마땅히 한실을 붙들어 일으켜야 할 것이니 어찌 천명에만 맡기고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고 굳건하게 맞받았습니다. 하늘이나 운명 따위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성의를 더 믿는 유비의 진취적인 태도였습니다. 최주평은 유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고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비록 와룡을 만나지 못한 채 헛걸음으로 끝났으나 유비의 가슴 속에는 인재를 향한 간절함과 한실을 일으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융중의 안개처럼 더욱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융중에서 첫 번째 헛걸음을 하는 동안 삼국지의 무대는 남쪽 장강으로 이동합니다. 손견과 손책이 일군 강동의 기업을 이어받은 손권, 그 손권 앞에 비단돛을 단 해적 출신의 장수 간령이 나타납니다. 허도의 조조가 하북을 평정하며 중원의 패권을 쥐고 있을 무렵 남쪽 장강의 너른 품을 차지한 강동에서도 새로운 영웅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물려준 기업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천하를 조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재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라 사방에서 모여드는 제사들을 공경하며 맞아들였고 여몽과 육순 같은 빼어난 무장들도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동의 판도를 뒤흔들 한 사나이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파군 임강 땅 출신의 감령, 자는 흥패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밝았으나 기력이 남달라 협객의 길을 걸었는데 허리에 구리방울을 차고 다녀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몸을 피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거느린 무리는 서천의 귀한 비단으로 돛을 만들어 달고 장강을 누렸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금범적 즉 비단돛을 단 해적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감령은 큰 뜻을 펼치기 위해 먼저 유표를 찾았으나 그 그릇이 작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후 강하의 황조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동호가 쳐들어왔을 때 적장능조를 화살로 쏘아 죽이며 황조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으나 황조는 그를 수적 출신이라 멸시하며 박하게 대접했습니다. 감령은 원래 도적질이나 하던 자이니 무겁게 쓸 수 없다는 황조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감령의 재능을 아낀 도독 소비의 도움으로 감령은 마침내 황조를 떠나 강동의 손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권에게 감령은 단순한 새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감령은 바로 손권이 아끼던 장수 능조를 죽인 원수였고 그 아들 능통이 강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권은 지나간 원한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냐며 웃음으로 감령의 투항을 환영했습니다. 그 포용력에 감령은 얼굴 가득 감격의 빛을 띠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령은 그 자리에서 손권에게 천하의 형세를 논했습니다. 한나라는 날로 쇠약해져 가고 조조는 이미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니 먼저 황조를 치고 강화를 손에 넣은 뒤 형주와 촉 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폐업의 길을 밟으신다면 조조와 천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공명처럼 세밀한 것은 아니었으나 감령 또한 천하삼분의 큰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금옥 같은 말씀이라며 감탄하고 그날로 황조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비단돛을 달고 장강을 호령하던 해적 출신의 장수가 진정한 주인을 만나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강동에는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사를 일으킨 손권. 16년 전 아버지 손견의 목숨을 앗아간 황조를 향해 장강의 물결이 뒤집힙니다. 건한 12년 강동의 전선 7천여 척이 장강의 물결을 가르며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주유를 대도독으로 세우고 간령을 선봉해 세운 동호의 군세는 노도와 같았습니다. 이에 맞선 황조는 면구의 강목에 거대한 싸움배들을 굵은 동아줄로 묶어 견고한 수상 성벽을 쌓고 화살비를 퍼부었으나 전황을 뒤바꾼 것은 간령의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작은 배 100여 척의 날랜 군사들을 태워 화살비를 무릅쓰고 거함들 곁으로 접근한 감령의 군사들은
배전에 올라타 동아줄을 끊어버렸고 흩어지는 황조의 배들을 유린하여 적장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기세가 꺾인 황조는 강화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미 도주로를 짐작하고 동문 밖 길목에 매복해 있던 간령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황조는 지난날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며 사정했으나 간령은 강화에서 쌓은 공이 적지 않았건만 수적으로만 대했다며 꾸짖었습니다. 더 빌어봤자 소용없음을 안 황조가 달아나려 하자 간령의 화살이 날아가 그 등판을 꿰뚫었습니다. 간령은 황조의 목을 베어 손권 앞에 바쳤습니다. 마침내 16년의 한이 씻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권은 그 목을 나무상자에 넣어 강동으로 돌아가 선친의 영전에 제물로 바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간령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옛 은인 소비의 목숨을 구해주며 위리를 지켰습니다. 손권이 소비를 처형하려 하자 간령이 눈물로 청했습니다. 지난날 소비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어 개골창을 메웠을 것이니 그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손권이 달아나면 어찌하겠냐고 묻자 간령은 죽을 목숨이 살아난 은혜로 달아날 까닭이 없을 것이며 만약 달아난다면 자신이 그 목을 잘라 바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손권은 간령의 의리에 감동하여 소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의 자리에서도 씻기지 않은 원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소리내어 울던 장수 하나가 칼을 빼들고 간령에게 덮쳐갔습니다. 능통이었습니다. 간령이 강화에 있을 때 황조를 위해 죽인 아비 능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손권이 달려가 아비를 죽인 자와 함께 하늘을 이지 않는다는 옛말을 알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 되었으니 자신의 얼굴을 보아 덮어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능통은 더욱 슬피 목 놓으며 그 원수를 눈앞에 두고 어찌 용서할 수 있겠냐고 버텼습니다. 손권과 다른 장원들이 2번, 3번 좋은 말로 달래도 능통은 끝내 성난 눈길로 간령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손권은 간령에게 군사 5천과 배 100척을 주어 하구로 보냈습니다. 명목이야 그곳을 지키라는 것이었으나 실인즉슨 능통의 눈에 띄지 않을 곳으로 잠시 보낸 셈이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원수를 갚은 강동의 호랑이들은 이제 장강 넘어 더 넓은 천하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동에서 황조를 무너뜨린 손권이 시상으로 군사를 이끌며 형주를 압박하는 동안 형주 안에서도 조용한 위기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주의 평화로운 겉모습 이면에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비릿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계모 채부인은 자신의 아들 유종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 유기를 제거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아침 저녁을 기약할 수 없게 된 유기는 숙부라 부르며 따르던 유비에게 눈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유기가 역관으로 찾아온 것을 최씨 일족이 본다면 둘 다 이로울 게 없었습니다. 유비는 짐짓냉담하게 집안일은 자신에게 물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공명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유비가 또 인정에 못 이겨 집안 싸움에 말려들까봐 걱정하다가 뜻밖의 쉽게 몸을 빼내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떠오른 웃음이었습니다. 유비가 공명에게 계책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공명도 집안일에 감히 참견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아무래도 유기가 가엾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가는 유기를 바래주는 채 따라 나가 귓속말로 일러주었습니다. 다음날 공명을 답례 방문으로 보낼 테니 그때 이리이리 해보면 공명이 묘한 계책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귀띔이었습니다. 다음날 유비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공명을 유기에게 보냈습니다. 유기는 공명이 오자 후당으로 모셔들인 뒤 계모에게 용납받지 못해 곧 죽을 목숨이니 한 말씀만 일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자신은 여기서 손님에 지나지 않으니 고륙간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유기는 귀한 예책이 있으니 구경이나 하시라며 공명을 작은 누각 위로 유인했습니다. 공명이 자리를 잡고 앉기 바쁘게 책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유기는 대답 대신 계모의 용납을 받지 못해 목숨이 아침 저녁을 기약하지 못한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것을 안 공명이 낯색을 바꾸며 일어서려 했으나 누군가 사다리를 치워버려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는 이곳은 위로 하늘에 닿지도 않고 아래로 땅에 닿지도 않은 곳이니 선생의 말씀이 입에서 바로 자신의 귀로만 들어갈 뿐이라며 간곡히 계책을 청했습니다. 공명은 혈육을 이간시켜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버텼습니다. 이에 유기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칼을 뽑아 제 목을 겨누며 어차피 보존하지 못할 목숨일 바에야 선생께서 보시는 앞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비장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공명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급히 유기를 말리며 좋은 계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명의 계책은 춘추시대 진나라 고사였습니다. 신생은 안에 있었기에 죽었고 중인은 밖으로 나갔기에 안전했으니 황조가 죽어 강하는 지킬 사람이 없으니 아버님께 말씀을 올려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강하에 머무는 것이 계모의 독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력까지 갖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유기는 눈앞이 환히 밝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공명에게 절하여 감사한 뒤 사람을 불러 사다리를 놓게 했습니다. 공명이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오자 유비는 시치미를 떼고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공명이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자 유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당장을 잘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앞날을 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으니 유기는 이제 선생께 빚을 졌으니 뒷날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유기는 부친 유표를 찾아가 군사를 얻어 강화로 떠났습니다. 사다리를 치운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생존의 꾀가 아니었습니다. 강하에 유기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훗날 적벽에서 유비가 발을 디딜 거대한 전략적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유기가 강하로 떠나고 북방에서는 조조가 수군을 조련하며 남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형주를 향해 불어옵니다. 조조는 업군의 장하 물을 끌어들여 현무지라는 거대한 못을 파괴하고 수군을 조련했습니다. 신야로 돌아온 공명은 조조가 남쪽을 정벌할 뜻을 가졌다는 표시이니 대비가 있어야 하며 먼저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 허실을 알아보자고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밀사는 동호가 황조를 공격해 죽인 뒤 시상까지 대군을 이끌고 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명은 장강에 크게 풍운이 일 징조이며 조조가 남쪽의 뜻이 있듯 손권에게는 북으로 형주를 다툴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범이 다투는 틈을 타 형주의 사슴을 우리가 잡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비가 어떻게 공명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유비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직 진정으로 잠든 용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비는 다시 예물을 갖추고 관우와 장비를 대동한 채 용중으로 향했습니다. 때는 엄동설한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산야에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장비가 이 추위에 무슨 놈의 선비를 찾아가느냐며 사람을 보내 불러오면 될 것 아니겠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유비는 꾸짖듯 말했습니다. 옛날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러 갈 때도 친히 발걸음을 하셨는데 하물며 어찌 사람을 보내겠느냐.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장비는 불만스럽지만 형님의 호령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용중에 초가집에 당도하니 아이가 나와 선생님께서는 지금 초당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알렸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 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당 안에는 한 젊은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 잠든 모습을 감히 깨울 수가 없어 섬돌 아래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수염에 서리가 내려앉고 발이 얼어오는 추위 속에서도 유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초당 안에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낮고 그윽한 목소리가 시를 읊조렸습니다. 큰 잠에서 깨어나니 천하가 새롭구나. 창밖을 보니 봄날은 이미 반이 지났도다. 도화꽃은 어디 갔는가 묻지 말라. 오직 알 것은 양귀비꽃이 이미 피었다는 것이라는 시였습니다.
씨를 다 읊은 뒤 벌떡 일어선 공명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비를 발견했습니다. 공명은 황망히 나와 유해주께서 이리 오신 줄 몰랐다며 실례가 많았다고 절했습니다. 3번이나 몸소 찾아온 유비의 지극한 정성이 말 없이 공명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한시를 부응시키고 백성들을 안녕하게 하고 싶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공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있으니 다투어서는 안 되고, 손권은 강동을 차지한 지 이미 3대가 되어 기반이 깊으니 협력할 수는 있어도 탈취할 수는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주는 어떠하냐고 공명은 물었습니다. 형주는 북으로 한수와 면수가 흐르고 남으로는 이득이 모여드는 곳이요, 동으로는 오와 회에 닿고 서로는 파와 촉으로 통하는 용무지지인데, 유표는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이는 하늘이 장군께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익주는 험준하고 비옥한 천부지국인데, 지금 익주의 주인 유장은 어리석고 나약하여 그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명의 목소리는 점점 깊고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먼저 형주를 취하여 근거지로 삼고 다음으로 익주를 취하여 기반을 공고히 한 뒤 서쪽과 남쪽 이민족을 어루만지고 밖으로는 손권과 연합하며 안으로는 정치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하에 변화가 생기거든 한 장수로 하여금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게 하고 장군께서는 직접 익주의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신다면 폐업은 이루어지고 한실은 반드시 부응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삼분지계 융중대책이었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손권은 강동을, 그리고 유비는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솥발처럼 세 발로 천하를 떠받친다는 구상, 난세의 물기를 바꿀 위대한 설계도가 융중의 초당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절하며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밝은 하늘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이 모두 한실의 종친이니 어찌 차마 그들의 땅을 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공명은 차분히 받았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취하는 것만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표는 이미 병이 깊고 유장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 명분을 세워 취한다면 어찌 불의하다 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유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선생, 나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명은 오랜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융중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초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삼고초려의 완성이었습니다. 조조의 남정이 본격화되는 위기의 순간에 유비는 뒤로소 천하를 담을 그릇을 얻었습니다. 겨우 27의 청년에게 50줄에 접어든 유비가 바치는 정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공명과 함께 신야로 돌아온 유비는 공명을 대하기를 스승처럼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을 자도 같은 이부자리에 자며 눈만 뜨면 더불어 천하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북방에서 불어오는 조조의 남정이라는 차가운 바람과 남쪽에서 밀려오는 손권의 압박이라는 또 다른 바람, 그 두 바람이 형주를 향해 동시에 몰아치려는 그 시각, 유비와 공명이라는 두 영웅은 마침내 한 지붕 아래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세의 거대한 전반부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천하를 뒤흔들 후반부의 서막이 이제 막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양의 성벽 위로 붉은 노을이 저물고 단계택을 뛰어넘던 정로마의 발굽 소리가 여운으로 남는 시간, 고전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호편을 통해 47의 나이에도 공업을 이루지 못해 비육지탄의 눈물을 흘렸던 유비의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했습니다. 주인을 해친다는 정로마를 천명에 맡기고 사선을 넘나들며 융중의 깊은 숲속에서 마침내 와룡 제갈공명을 얻기까지의 그 간절하고도 장엄한 여정을 함께했지요.
서서의 눈물, 어린 이별과 어머니의 고결한 자결, 그리고 유기의 목숨을 구한 공명의 사다리 개체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장수들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북방에서 조조의 대군이 장강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으며 유비와 공명은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꿈꾸는 서재에서 함께한 삼국지 제5편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이제 막 눈을 뜬 와룡이 장강의 불길을 다스릴 위대한 적벽의 전설은 다음 편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유비의 간절함과 공명의 지혜가 잔잔한 감동으로 머물길 바랍니다. 곧 이어질 제6편의 서사에서 영웅들의 더 크고 웅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